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텐데 김 여사가 결국 고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나라의 영부인이었던 만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죠. 자기와 관련된 일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의미일까요?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지 않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역대 첫 전 영부인 공개 소환 조사. 오늘 출석하는 김 여사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여사가 오늘 오전에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다입니다. 김 여사가 오늘 한 얘기가요. 먼저요, 서정빈 변호사님. 원래 10시까지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10시 11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면 먼저 가서 좀 기다리지 않나요? 이렇게 늦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던가 혹은 뭐 변호인과 조금 토의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수사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는 게 뭐 일반이긴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상황처럼 조금 늦은 경우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내가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상은 일찍 도착을 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유를 여러 가지 또 추측을 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뭐 일종의 이런 시간 문제도 결국 특검과의 그런 일종의 힘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정확하게는 사실 뭐 10분 정도로 이렇게 뭐 수사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서초동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동안에 뭐 길이 좀 밀리는 모습이 보기도 했고요. 15분 늦게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보신 것처럼 입장을 발표하고 바로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박 의원님, 이번에는 뭐 티타임 이런 거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 특검팀에서도 그런 예우 이런 거 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또 호칭을 하고 있다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뭐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으러 가면 특검 보호 정도가 나와가지고 잠깐 티타임을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윤 전 대통령 그 조사 때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씨는 뭐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식의 예우를 갖출 필요는 없고 지금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이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검도 지금 어쨌든 여론을 살피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런 국민 법 감정도 살폈을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 그 조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검에서 일축했지 않습니까? 오후 6시까지만 조사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 번에 나와서 조사받게 해달라. 그리고 한 번 조사에 응하면 뭐 3일간은 쉬도록 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고 뭐 일축을 했고 그에 대해서 뭐 김건희 씨 측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김건희 씨가 어쨌든 특검이 정한 날짜, 정한 시간 그리고 이제 정한 방식에 따라서 출두를 하고 진술 거부 없이 수사에 응하고 있는 것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빌미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검의 요구에 모두 다 성실히 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두 분께 또 뭐 세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사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오늘도 출석하면서 경호처 인력이 투입이 되고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닐 텐데 박 의원님은 왜 이 표현을 준비해서 오늘 소환 그 포토라인에서 얘기했다고 보세요? 뭐 저는 상당히 고른 그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본인의 입장을 염두에 둔 포석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나 또 알려진 그런 언행으로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이제 와서 본인이 자기 혐의를 축소하려고 저런 워딩을 쓴다 한들 그게 뭐 수사 과정에서 통할 리는 없다고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계속 이제 저런 그 포지션에서 예. 강조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세간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V제로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권력 서열이 앞섰던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을 V1이라고 그렇죠. 보통 그런 표현하죠. 의심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세간에서 평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공적인 권한은 없는 자리지만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는 자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면 본인이 그 가진 권한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비화폰도 대통령과 같은 그룹에서 사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 서정민 변호사 이런 김 여사의 저 말로만 뭔가를 판단하기엔 좀 일러 보이지만 진술도 이런 마인드, 이런 태도로 좀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오늘 그 발언 중에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혹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판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조금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의혹들입니다. 결국에는 권력이 개입을 해서 예컨대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걸 무마시키려는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거나 혹은 공천 개입 뭐 아니면 통일교 측에서의 그런 부당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 그런 혐의 등은 다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예. 상황인데 일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를 스스로 이제 말을 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런 권력형 범죄에 개입될 여지 자체가 없다, 성립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시를 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내용은 영부인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는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에 있는 사람 혹은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인으로서 어떠한 권력에 개입할 만한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다, 그런 지위는 아니다라는 점을 뭐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이 점을 예. 좀 엿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공개 소환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백 관련한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뭔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에코백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다고 해요. 에코백. 거기에 또 희망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글쎄요, 그 문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뭐 특검에 출석하고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무슨 뭐 명품을 들고 나오거나 예. 이러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뭐 도시락을 싸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도시락을 본인이 들고 왔는지 아니면 누가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백을 들고 출석을 한 것 같은데 에코백은 과거에도 정상회담 뭐 일정으로 출국하고 이럴 때 간간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일정하게는 오늘 뭐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그런 노출을 의식해서 이제 소박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상도 무릎을 덮는 치마를, 검정색의 치마를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깝죠. 서정욱 변호사 연결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 여사 오늘 모습 직전에 봤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오늘은 걸어서 출석을 했어요. 건강은 조사받는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번에 그 입원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그 저혈압이 일시적으로 또 심해지고 우울증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의료진의 요구에 따라서 휠체어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수사받는 데는 별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울증 이런 것도 또 많이 좋아졌다고 봐도 됩니까? 그때는 이제 그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게 혈압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혈압으로 어지럼증이나 쇼크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서 휠체어를 권유했던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조사가 특검팀에서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도 가능한 정도인가 싶어서요. 아마 10년 정도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어차피 오늘 한 번으로 이게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두세 차례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심야 조사까지는 안 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9시 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오늘 뭐 전 영부인들이 조사를 뭐 몇 번 받긴 했지만 김 여사만 공개 소환을 했어요. 이 소환 방식을 두고는 뭐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선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조국 장관 때 저희가 그 소환할 때 규정을 원칙은 포토라인을 없앤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최초로 포토라인 세운 거는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 그러게 그 당당하게 수사 임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 포토라인에는 거절을 하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이래서 오늘 선 겁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러면 진술을 지금 뭐 계속 하고 있고 진술 거부권 쓰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해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적극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또 변호인이 그 세 분이 옆에서 있습니다. 예. 제가 변호인하고는 이게 통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당당하게 그 소명에 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도 어떤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변호인하고는 이제 그 지금 너무나게 그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으니 이제 그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 임해서 진실을 밝히자. 예. 특검에서도 이게 그 기소를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냐. 예. 이번 기회가 오히려 이게 그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를 통해서 오늘 조사가 끝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오늘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예. 아마 이제 그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더 저는 조사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조사 결과는 끝나봐야 되겠지만 예. 아직은 이게 그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세 번 더 뭐 예상하는 조사도 성실하게 특검이 원하는 때에 가겠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에 예. 당당하게 출석해서 하나하나 그 해명을 직접 하겠다. 예. 절대 그 뭐 진술 거부권이나 이쪽으로 그 뒤에 숨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근데 10시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10시 10분,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가 원래 서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지자들이나 취재진이 대거 있으니까 이제 그 난문으로 문을 이게 바꿔가지고 이게 나오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호는 있어도 신호등 조작이 안 됐습니다. 예. 따라서 신호가 이제 그 파란 불 이게 횡단보도 할 때 또 멈춘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늦은 걸로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의도는 없고 그냥 예기치 않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 저도 아크로비스타를 여러 번 많이 가봤지만 그게 출입문이 다 다르거든요. 남문, 서문 예,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원래 이제 나오는 분의 취재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피해서 나오면서 몇 분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김 여사가 얘기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네. 이거는 준비된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평소에 저도 뭐 느끼지만 너무 이제 그 뒤에서 모든 게 대통령보다 더 권력을 누리는 예. 소위 이제 그 뭐 거의 제로처럼 예. 거의원이 대통령이면 뒤에서 모든 게 그 권력을 실질 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에 대해서 너무 그 평소에 답답해하시고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이제 그 세간의 평가가 마치 이게 마쿠에서 모든 국정을 농단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거 아니라는 차원에서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한 걸로 압니다. 예. 세간의 오해들이 좀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군요. 지금 김 여사. 평소에 그 정말 진짜 제가 직접 보기에도 너무 억울하게 그 오해를 받고 있는 예. 실제 뭐
관여하는 부분이 국정에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데 예. 모든 이게 뭐 외교 안보 뭐 모든 인사 이게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진보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 항변한 거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지금 특검 조사에 계속 뭐 앞으로 더 불러도 더 가겠다. 성실하게 임하는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구속영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우려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성실하게 조사에 계속 임한다는 말은 도주류가 없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성실하게 수사를 했을 때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불구속하면 다행이고 예.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 특검이 그게 여론에 반영해서 이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또 실질 심사로 영장 다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이게 종합적으로 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까 이게 불구속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소 어떤 경우들은 이게 당하더라도. 구속 부부가 아마 제가 같이 구속된 경우는 옛날에 그 우리 장영자 예. 이철이 사건 있죠? 예. 그때 그거 외에는 이게 부부가 같이 구속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조국 장관도 이게 그때 정경심 씨하고 이게 구속시기가 달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아마 이게 어떤 경우들은 이게 대통령과 같이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게 당연히 목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연결해서 김 여사 측 입장 뭐 생각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조사에는 협조를 잘 하고 있고 이제 부르는데 더 오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속 영장을 이제 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예. 이제 증거를 저렇게 남겨놓겠다. 최악의 경우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영장 기각되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한 그런 이제 이 조사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김건희 씨가 도주할 우려는 없겠죠. 근데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여러 각도에서 특검이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이 건진 뇌물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그 오빠인 김진욱 씨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는데 예. 특검은 그게 이제 진품을 숨기고 가품을 일종의 증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도 또 실질 심사 과정에서 참고가 될 텐데 어쨌든 김건희 씨 입장에서 지금 혐의 자체를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걸 뭐 그 특검의 수사를 피해 나가기는 어렵고 구속만은 안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사실상 이번 수사에 대응하는 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재 대표, 뭐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그 최대 목표는 구속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특검이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아마 구속영장도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받게 될 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당장 치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최근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부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두 사람을 다 이렇게 구속한 경우가 없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그게 실제 그런데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고가의 내 목걸이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증거인멸 우려를 좀 많이 거론하고 있죠. 구속 사유에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예, 특검팀 브리핑이 있네요. 오후 조사가 재개됐고 30분 휴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59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하였고 방금 전인 오후 2시 39분에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10분경에 다시 조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고요. 3시 10분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정변 변호사, 그 순서를 대략적으로 가장 먼저 조사할 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건 어느 정도 뭐 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기적으로도 각종 의혹 중에서 가장 좀 앞서 있는 예. 사건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먼저 시작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의혹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건 자체가 조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숙성되어 있는 무르익어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관련해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그 주범들이 이미 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을 받았고 유죄 판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그 증거 기록들 그리고 재판 기록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뭐 사실상 상당 부분 기초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심지어는 지금 특검에서 뭐 권오수 전 회장 등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을 최근에 또 줄줄이 소환을 해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마무리에 가까워진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이런 사건의 숙성 정도를 조금 생각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시작점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볼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가장 먼저 이제 조사를 시작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으면 심야 조사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심야 조사를 하고 아니면은 집에 돌아갔다가 추가로 소환돼서 조사 받고 이것이 수사상의 뭐 유불리 이런 것도 뭐 판단이 가능합니까? 사실 수사의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뭐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심야 조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야간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좀 피곤한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이제 각종 건강상의 이유를 또 이야기를 했기도 네.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심야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주장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간 자체를 뭐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 이 부분은 피의자의 그런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지긴 조금 어렵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뭐 건강 상태 혹은 뭐 심리 상태가 어떠하냐 여기에 따라서 뭐 예컨대 앞으로의 수사 일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늦게까지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오늘 예. 조사는 뭐 야간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 뭐 다음 조사 때 또 추가적인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분명히 표명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김 여사 측에서는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모두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조사까지 9시 이후는 모르겠지만 저녁 조사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 의원님 내용을 보면 그 휴식 시간을 충분히 준비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약간 김건희 특검이 협조로 조금 입장을 좀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일단 뭐 당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예.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피의자에 대해서 특검도 가능한 선에서의 배려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까지 했었던 그 기록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해서 휴식 시간은 충분히 보장하되 또 이게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여러 차례 나눠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뒷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검도 좀 고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심야 조사는 뭐 당사자가 그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 입장을 들어보면은 뭐 9시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럼 결국 뭐 2차, 3차 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짧게 짚어보게요. 전 영부인들이 검찰 조사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만 유독,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공개 소환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2004년에 이순자 여사가
조사를 받았었고 권양숙 여사도 2009년인가요? 한번 그랬죠.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당시 여사분들이 받았던 혐의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국민적인 감정도 크게 다르겠죠. 2004년에 이순자 여사 소환 조사할 때 참고인 신분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은 이슈였고 예. 권양숙 여사도 당시 권양숙 여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얼마든지 피의자로 지금 전환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지금 피의자냐? 예, 예. 네, 피의자로 출두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이 출범해서 김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일 때 차라리 조사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저희도 뭐 이런 얘기 가끔 해드렸는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조금이라도 정말 참모나 최소한의 언론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한번 포토라인 세우고 조사 받아가지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프로세스를 갖자 했으면은 과연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정말 너무나 윤 전 대통령한테는 뼈아픈 실책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YS랑 DJ가 왜 본인 재임 중에 아들들을 감옥에 보냈겠어요? 네. 본인 정권 바뀌어도 어차피 갈 거.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감옥 가는 게 차라리 낫다 DJ 같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한 명인 반면에 예. 김대중 대통령은 3명 다 보냈어요. 예. 박 의원님은 저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의혹이 언론 야당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쨌든 대통령 재임 중에 표면화됐던 그런 의혹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안가에서 그렇죠. 방문 조사를 받았고 사실상 뭐 조사라고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황제 조사 논란을 낳았는데요. 그 사건을 원리 원칙대로 처리했더라면 그로 인해서 사법 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집행유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범들이 전부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 수사에 응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 부인 주변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예. 또 국민의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어쨌든 지금 혐의를 받는 범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뭐 이 특권, 특혜 이런 논란도 없었을 거고 결국 김건희 씨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불법 위헌 계엄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안 왔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걸 그 혐의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에 이른 거고 어쨌든 김건희 씨의 그 불법 위법 행위를 가리고 은폐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까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보수 지지층들이 참 이 상황이 이 개탄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권재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따른 파면 이렇게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파우치백을 받았다. 예.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게 2023년 말에 제기된 문제였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가 지난 후에 특검을 하자라는 카드까지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것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 투표가 좀 맞지 그렇죠. 않다라고 했는데 그 카드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총선에서 여러 가지 연쇄 작용을 일으켰지만 대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108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더 커졌고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 요구 훨씬 더 세졌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특검이라는 카드를 받아서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조금 맞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저는 총선에서 분명히 이 108석보다는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당 내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느냐라는 예.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가 이제 매개 순간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실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주 강하게 거부했던 분위기였던가요? 아주 강하게 거부했죠.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친윤 핵심에서 총선 후 특검 카드도 고민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한 인터뷰인 줄 알고 한 전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후에는 알고 보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현역 정치인이 했었던 이야기고 그런 오해가 풀려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이 했던 얘기조차도 당시 대통령실로서는 전혀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예.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연결된 것이고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들 다 감옥 보내는 읍참마속의 그 심정으로 예. 단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칼날은 굉장히 무뎠다. 그것이 결국 국민 그 감정을 거슬렀고 그것에 따라서 탄핵까지 이르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들도 이제 뭐 감옥에 보내는 상황에서 부인에 대한 그런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 그 대통령들 사례도 보면 재임 중에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검찰 혹은 특검의 이런 수사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막았던 예.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본인의 비위와 관련된 혹은 가족의 비위와 관련된 측근의 비위와 관련된 이런 어쨌든 그 이 논란 앞에서 적어도 전직 대통령들은 어쨌든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겸허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예.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감옥 가고 뭐 형이 감옥 가고 그랬던 이제 우리 대통령제 역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사람도 아닌 부인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논란들을 결국에는 다 입틀막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은 거고 그러니까 여권 내의 자중질환과 분란도 결국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과 관련된 논란을 입틀막 하려다가 발생한 일이고 그게 이제 총선 패배, 결국 급기야는 뭐 계엄, 그로 인한 탄핵,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수 진영 전체의 도덕적 이 파탄 상황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막으려고 하다 문제를 더 키우는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당도 다 박살내고 진영 전체를 박살내는 예. 그리고 본인들도 결국에는 사법 처리를 지금 피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고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의혹과 관련된 논란 또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그 명품백 받았을 때 그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논란에 좀 다른 태도로 임했다면 그러니까 제기됐던 뭐 수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응했다면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여권 내에서도 그에 관련 당시 여권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완강하게 그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입틀막 할 때 사실은 그 문제를 제대로 이 당내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못 내고 예. 결국 대통령의 경로에 밀려서 아무 얘기하지 못했던 게 오늘날 결과를 초래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예. 앞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세간에 너무 억측과 오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역시 작년 11월까지 없는 죄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차정민 변호사님, 뭐 앞서 김건희 여사의 그 말의 해석과 윤 전 대통령의 작년 발언이긴 하지만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나는 크게 관여되거나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은 그 정도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결국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본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혹은 개입할 만한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런 힘이 없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각종 의혹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것들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방금 봤던 그 윤 전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이걸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건희 특검은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병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습니다. 경동맥 협착, 심장혈관 질환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경에 당뇨 망막증 진단으로 황반부종이 동반돼서 이제까지 13차례 정도 안과 주사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한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당뇨, 심장혈관 질환, 당뇨 망막증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김건희 여사는 아프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픈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전에 저는 저 김계리 변호사가 법률가인데 예.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공개하는 예민하고 거? 민감한 정보입니다. 예. 근데 저걸 저렇게 줄줄이 읊는 게 본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저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뭐 윤 전 대통령 측에 윤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건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그 자체로서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의사의 진단 소견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하진 않겠죠. 다만 저런 어떤 이제 질병을 근거로 이제 외부 치료, 구치소 밖에 병원 치료를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요청했다고 다 구치소가 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에도 진료 시설이 있고 자체에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 뭐 지금 질환이 조금 중하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허용을 하겠죠.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도 이런 질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그리고 당시에 무슨 이제 옷을 탈의를 했니 안 했니 이 논란도 이 질병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는 뭐 추후에 예. 구치소 측의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이제 저렇게 질병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 혐의 재판 여기에 어떤 영향을 저는 미칠 수는 없다고 보고 예. 과거에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또 뭐 고령의 그런 이유로 예. 입원을 하거나 이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진단에 기초해서 하는 거지 예. 저렇게 변호인 측이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병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통원도 했었고 예, 입원도 예. 했었죠. 예. 그러면 서정빈 변호사 이것이 이제 피의자 변호인단이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구치소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까?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네, 일단은 구치소 측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예컨대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구치소의 시설, 의료진으로는 여기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외부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 그런 허용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래도 피의자 측에서는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이제 불복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뭐 지금 일단 뭐 현재 실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구치소 측에 요구를 했을 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요청들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관망하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든 혹은 앞으로 있을 재판이든 그런 여론들도
일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7일 내일이면 이제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되는데 저 내용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내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고 있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권도 포렌식했다는데 맞는데요? 8시 반에 종료를 다 하고 해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부 사태의 진입 사건은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제 설교하고 로비에 나가다 보면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정도지 우리 교회에서 특임 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안스 목사 정강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이 말이야. 뭐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정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저런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민 변호사 이거는 그러니까 서부지법 낭돈 사태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구체적인 지시 같은 걸 내렸다고 경찰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피의자들, 현재는 피고인들 계속 재판을 받고 또 심지어는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혐의 중에 뭐 대부분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경찰은 당시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교사를 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집회 현장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제 발언을 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이런 폭동에 볼 수 있는 그런 폭력 사태를 사실상 유발한 교사를 했다라고 일단 보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관재 대변인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은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 정강훈 목사가 했었던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에서 논란이 됐던 그 지금까지 구속이 됐죠. 특임 전도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사전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해내느냐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을 때 실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교회 탄압을 중지하라 이런 식으로 이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가 뭐 과거 우리가 있었던 소도 같은 곳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현행법과 관련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종교 단체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가 지난 그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금고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서정민 변호사님 이게 결론적으로 그 서부지법 난동에서 배우가 정강훈 목사다 이 연결고리를 찾게 되면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범위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교사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그 혐의 자체는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혹은 뭐 나아가서는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교사 정도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뭐 실제로 결국 가스라이팅의 방법 등을 통해서 교사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사실 이제 상당히 중형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사실 쭉 해서 계속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던 이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그 19살 남성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당시에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는 좀 더 중한 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뭐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최후의 그런 배후라고 지목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뭐 정광훈 목사 역시도 이 정도까지 처벌도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어젯밤에 탈당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당에서요 아예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게 박영민 어제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이 사건이 탈당으로 마무리되는 걸 싶더니 하루 밤 사이에 아예 민주당이 제명을 시켜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꼬리자르식의 탈당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근데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징계회피성 탈당에 대해서는 제명할 수 있는 그런 당규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제명을 한 거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차명으로 저런 주식 계좌를 유지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인데다가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아서 AI 관련된 정책 위반을 했는데 그 관련주를 거래한 게 지금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자본시장법상 이제 이 정보 유출, 뭐 이해충돌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또 공직자 재산 신고 이제 이 공직선거에 나가면서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허위 재산 신고였다는 게 확인이 돼서 단지 이게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주식 거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국민적 의구심마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세제 개편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소액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더더욱 이게 여론에서 이제 강한 어쨌든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입장을 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국회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당분간이라고 보시는군요. 당분간은 유지할 겁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수사를 하게 되면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실제 주식을 많이 과거에 했었죠.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 보여줄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정관재 대변인, 지금 여권에서 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코스피 굉장히 강조했고 흐름도 좋았어요. 그런데 세제 개편한 이후에 한번 여론 악화되고 또 여권의 중진이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걸로 주식 거래를 하는 탓. 네. 이게 좀 아플 것 같아요. 이 이슈는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휴가 중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그 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신시킬 수 있는 그 아주 그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면 제명 조치로 그냥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윤리위를 열어서 국회의원 제명 또는 어떤 식으로든 징계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직 제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형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 거래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선행매매입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선행매매라는 건 그러니까 유리한 주식 정보가 있기 전에 그 내부 주식을 안 사람이 먼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2경제분과위원을 맡았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AI 육성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거래한 종목들 3개가 모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팩트에서 보도한 사진은 스틸컷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메모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AI 5대 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2개나 됩니다. 언제 매매했었는지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도 그 상당히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죄고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제명이 패가망신은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에서는 제명을 했지만 이제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야죠. 서울경찰청에 이 사건이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혐의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춘석 의원이 AI 관련해 국정위원회 위원이어서 정관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과 같이 뭐 관련 법률을 다루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공개의 그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이때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든가 혹은 뭐 이익의 4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이제 차명 계좌를 거래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좀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그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관련된 그런 정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이라든가 혹은 직후에 뭔가 의심되는 그런 거래 상황이 있는지 또 그 거래를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실제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인지 또 관련해서 이 자금 출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과연 관련성 등을 조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차명으로 저렇게 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을까 봐 혹시 보좌관의 명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 의혹까지도 포함하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어쨌든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주식을 보유할 때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백지 신탁을 하거나 그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상임위, 관련 상임위를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처럼 그런 기업의 대주주, 예전에 정몽준 의원처럼 이런 분들은 그 직무 관련성이 최대한 없는 상임위를 통해서 이 주식을 뭐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임위에 가서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때문에 백지 신탁을 아예 하거나 아니면 그냥 팔거나
뭐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하거나 본인은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이고요. 또 저게 이제 보좌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물론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죠. 단순한 예. 갑질은 아니고 공모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 명의를 대여해 둔 보좌관도 수사를 받는 것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게 좀 과거와는 다른 신종 그런 기법이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을 만큼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 이런 혐의들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판단이 되면 의원직 상실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재판까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국회법에 의하면은 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제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받는다, 뭐 설사 집행유예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 내부자의 그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이 점이 만약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거래의 규모나 그런 내용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형까지도 좀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춘석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상당히 상임위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놔야 되니까 여기 자리를 두고도 좀 오전에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후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한 건데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강경파일 뿐만 아니라 육선의 당대표를 지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이제 이 중량감이 있는 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보통 이제 상임위원장은 한 3선 정도에서 맡는 것이 대체로 이제 국회의 관례인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중차대한 개혁을 이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데다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개혁 입법도 있고 그걸 둘러싼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이 될 상임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그리고 중량감이 있는 이런 중진에게 맡겨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춘석 의원이 이런 논란까지 빚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봉합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추미애 의원에게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긴 것 같은데 아마 그로 인해서 여야 간의 법사위에서 충돌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강경파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추미애 의원이 갖고 있고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충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법사위를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반기 원구성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뭐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반기 이 국회 동안에는 뭐 법사위원장 지금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내놓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미애 의원으로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수락을 한다는 것이
이른바 내가 할 자리는 아닌데 평소라고 하면 이거를 받아들인 거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당의 요청이 있고 예. 워낙 또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중요한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예.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맡는 거기 때문에 본인 경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 않는 네. 이런 당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니까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열어갈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년간 이제 임기가 보장된 거잖아요. 물론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제 맡게 되면 내년 6월까지 맡게 될 텐데 두 분 다 우리 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는 거의 막말성 발언을 정청래 대표가 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또는 국회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에 보여왔던 정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 1년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요 측면 지원에 나섰는데 꽤 적극적인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달라. 쇄신과 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정관님, 한 전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여야 돼요? 본인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데 김근식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거 좀 응원의 메시지라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했다 그래요. 예. 뭐 그런 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이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방치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당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강고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그것이 당 운영이 본인이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뭐 한 보름 정도의 선거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는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당이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꾸준히 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 그러니까 민심과 좀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왜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당내 세력과 싸우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화력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결선 투표에 예를 들어서 윤 어게인 후보와 당의 쇄신 변화를 추진하는 그 후보가 1대1로 남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되 어쨌든 뭐 윤 어게인 당이 더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후보는 안 된다. 혁신 변화를 추구할 후보가 돼야 된다.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런 정도의 지지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선거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대1로 결선에 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은 뭐 김근식 후보가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관 대표 이런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명확하게 특정 후보를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대강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 분위기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지지하는 분들은 대략 당대표 선거에서는 일단 조경태 후보 쪽으로 좀 표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근식, 함은경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지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또 내건 그 출마사를 통해서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니 일각에서는 알고 있는 것 주진희 같아요. 의원한테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주진우 의원도 일부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지지를 많이 보였던 분들은 일단 조경태 후보를 좀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새끼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난 언니한테 비밀이 없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비로소 남이 되어서야 뭔가 진짜 우정을 되찾은 게 그게 안타까운데 잘 지내고 있어 언니. 아니 사실은 나는 이거를 알고 있었잖아. 아주 몇 개월 전에 이제 이혼을 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네가. 왜 헤어졌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야.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제. 결정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사람마다 힘든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 세 분과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홍종성 기자,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상을 저희가 정리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홍진경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홍진경 씨의 이혼 소식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홍진경 씨는 이 동료 개그우먼 정선희 씨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본인의 이혼 소식을 아주 덤덤하게 전했습니다. 홍진경 씨의 이혼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선희 씨는 오늘 네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 홍진경 씨도 딸도 잘 지내고 있고 딸 아빠도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비로소 우리가 남이 된 이후로 네, 더 진짜 우정을 되찾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뭐 아무리 밝은 홍진경 씨라고 하더라도 저런 심경을 밝히고 나서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마음고생을 했겠죠. 예. 네, 그래서 홍진경 씨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되나, 아무 이야기 없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마치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마음고생한 사실도 밝혔는데요. 꾸준히 활동하던 이 홍진경 씨의 유튜브 채널도 최근 한 달간 아무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혼 소식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홍 기자님, 과거에 이런 연예인들의 결혼, 뭐 이혼 소식은 뭐 단독 보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이번에 보셨지만 정선희 씨 유튜브에서 아예 시간을 잡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개인 채널로 한 이후에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앞으로 좀 이게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게 어떤 단독 보도로 나왔다 혹은 예전에 드물지만 이혼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기자들이 가서 들은 다음에 또 팬들은 대중은 글로 만나는 거잖아요. 예. 이혼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보도자료 입장을 내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단독 보도가 나오든 다 이제 글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의 기사보다는 지금 상당히 이 방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길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이혼 발표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 연착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이혼 소식을 알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왜 다른 뭐 방법도 있는데 본인 채널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또 더 유명한 개인 채널에 나갔다면 더 많은 대중께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왜 정선희 씨 채널이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두 사람 인연이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예. 이제 1993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홍진경 씨가 이제 슈퍼모델로 데뷔한 후에 그다음에 95년부터
부터 이제 본격 예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영자 씨랑 정선희 씨랑 함께 시골을 배경으로 한 금촌땡네 사람들이라는 시츄에이션 코미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홍진경 씨는 이영자 씨 딸이고 그리고 정선희 씨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인기 유행어가 나왔어요.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요거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세 사람한테 다 전성기를 가져다 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다 같이 잘 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정이 20년 오다 보니까 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예. 만약에 아무리 유명 유튜버라고 해도 다른 데 나갔다? 그러면 상대가 어떤 불편한 질문을 해올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언니 같고 게다가 이미 정선희 씨는 이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다 보니까 이 홍진경 씨의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머 그랬어? 이렇게 놀라면서 이 개인 채널에서 얘기가 오간 게 아니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개인 채널을 택하고 특히나 정선희 씨를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기자님 말씀대로 저런 방법으로 예민한 사생활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동안 홍진경 씨가 남편하고 잘 지내는 모습만 저희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진경 씨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딸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첫사랑이야?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진경 씨가 첫사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가 마지막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수차례 정말 칭찬을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좋은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보기에는 조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두 사람은 이 최진실 씨의 소개로 만나서 4년 동안 교제를 했다가 2003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뒤 2010년에 딸을 출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 기자님 지금 바로 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홍진경 씨가 앞서 진짜 우정을 되찾은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재결합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 채널에서 정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혼했다고 그래놓고 내년에 재결합한다고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핑크빛 기류가 보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유쾌하게 이혼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재결합설 이런 이제 좀 귀여운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제 개인적 추측이지만 이미 이 두 이혼한 홍진경 씨의 전 남편 전 부인 이 두 분은 안정적인 친구 관계 동료 관계에 들어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도 이 아이가 있잖아요. 라헬이 지금 15살인데 만 15세 정도 이제 돼가는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빠가 오히려 집에도 자주 오고 심지어 이 아빠가 오는 거는 어느 집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데 사돈끼리 말하자면 라헬이의 친할머니 이제 외할머니 요즘 친외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두 할머니가 만나서 식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잘 지냈는데 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식사도 하신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이제 이혼으로 보이고 이렇게 편하고 서로가 각자 일할 수 있고 각자 삶을 살 수 있는데 글쎄요 나중에 뭐 황혼에 너무 외로워질 때는 모르지만 저는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변호사님 뭐 이혼하면 따라오는 얘기도 뭐 귀책 사유가 누구냐,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두 사람이 이 헤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악감정 없이 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혼 이 사례들을 보면요. 뭐 하나하나 가지고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누가 키우고 정말 하나하나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진경 씨 이제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양육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귀책 사유가 결국에는 위자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우리는 귀책 사유 없이 헤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합의가 된 걸
보자라고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이 감정이 나쁘지 않게 잘 헤어진 케이스로 보이고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기는 해 그렇죠. 보입니다. 또 드문 게 이제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한 뒤에도 양가가 잘 지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도대체 남편과 이 시어머니 이런 분들 어떤 분이길래?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2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양가가 굉장히 서로 돕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홍진경 씨가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남편이 5대 독자인데 이 라엘이가 생기기 전까지 7년간 아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굉장히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남편과 베스트 프렌드가 됐다. 남편은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홍진경 씨의 난임 극복기와 사실 또 항암 치료도 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힘든 생활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준 남편 또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홍진경 씨가 굉장히 성격이 밝았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홍진경 씨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넌 왜 아이가 생기지 않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성품을 가진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홍 기자님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몇 달 전에 이혼했다고 했죠. 근데 공개는 오늘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수개월보다는 더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이혼을 딱 했을 때 예. 사실은 저는 그때 누구나 알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이제 딸 라엘이 좀 큰 다음에 발표했으면 좋겠다. 아이의 어떤 교육 관계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 크다는 기준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보통들 좀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나 이제 홍진경 씨가 워낙 지금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대중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소속사로 계속 이거 관련한 취재 전화가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홍진경 씨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렇게 친한 이제 선배이자 동료인 그런 친구인 정선희 씨 채널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소속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입장을 냈어요. 이혼한 지는 꽤 됐고 이혼했을 때도 바로 소속사에 알린 건 아니고 좀 지나서 알렸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 각자 잘 살아보고 싶었다. 이렇게 홍진경 씨가 밝혔다. 요 정도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니까 홍진경 씨가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물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암암리에 소문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암암리에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자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보도할 필요 있는가 하고 이제 뭐 이거 비밀일 것도 없지만 암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주면서 지금 홍진경 씨가 늘 뭐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 후에도 이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비춰진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근황이 이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근황은 최진실 씨의 딸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최준희 양과 그리고 이 가족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준희 양이 본인의 SNS에 친오빠 최한희 군의 이 생일을 맞아서 홍진경 씨와 함께 저렇게 시간을 보낸 사진을 올렸고 우리는 매년을 정말 친구 같은 이모다. 이모 중에 1등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홍진경 씨도 사랑해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고요. 예. 여전히 저 최진실 씨의 이제 자녀들을 극진히 정말 챙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여성 연예인의 이혼 소식이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이혼 자체가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혼 과정에서 그 양 배우자가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뭐 진흙탕을 만들었을 맞아요. 때 예. 그것이 이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의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행이든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활동에 있어서 공백기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홍진경 씨는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이혼하지도 않았을 뿐 맞아요. 아니라 예. 이미 뭐 이혼을 했지만 이미 굉장히 활동을 잘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글 때문에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폭파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 지하에 있다가 나왔는데 지하에 사람 엄청 많이 있었어요. 나오고 나서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좀 놀라고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어제 오후 12시 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말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고 테러 암시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경찰이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쯤 신고를 받고 이 특공대 포함 242명이 출동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곳곳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서 오후 3시 30분경 영업이 다시 재개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객들 인터뷰도 전해드렸지만 저 백화점, 저 당시 백화점 안에 있었다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터지면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뉴스가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총기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는 것 같았는데 총기 또 그 인천 총기 사건에서 뭐 설치했었다는 폭발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피하라고 해서 이 고객 3,000명 직원 1,000명 대피할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대피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 난 건지 뭐 어떤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당황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서우셨을 텐데 실제로 이 7층에 있던 한 이제 고객이 있어요. 엄마인데 아들이 1층에 있던 아들이 엄마 지금 바깥에 119 차량 와 있다. 빨리 내려와라 하니까 내려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이 났나 싶기도 하고 그 인천 사제 총기 사건의 범인이 설치했다던 어떤 사제 폭발물 이런 생각도 나면서 무척 겁이 났었다. 이런 인터뷰도 소개가 됐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저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이 협박글을 적은 사람을 잡았는데 중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올린 글이었다라는 게 참 허탈하게 만들었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은 즉시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서 어제 오후 7시쯤, 그러니까 게시글이 올라간 지 6시간쯤에 이 자택에서 한 중학생을 검거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폭파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중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중증 자폐를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학생의 나이가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하는 만 10세에서 14세 여기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송년부, 송치와 같은 이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아니어서 그걸 일단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소동이 끝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폭파 예고글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1차 폭파 예고글 때 이 경찰이 통제를 해제한 게 오후 3시 59분이었어요. 4시경이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5시에 나도 폭파하겠다. 예. 근데 언제 하냐면 내일 오후 5시, 말하자면은 24시간 뒤에 그것도 또 신세계 백화점에서 또 폭발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6시간 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한 누리꾼이 밤 11시에 발견을 하고 이거를 신고를 하고, 그래서 용인서부경찰서가 밤 11시 15분에 이 신고를 받고, 근데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얘가 경남 하동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동 경찰서에 공조 요청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날 박는 대로 여기에 뭐 여러 전국 각지에 있는 하남점, 용인, 뭐 수지에 있는 온 신세계 백화점을 다 압수수색이 아니라 수색을, 예. 샅샅이 수색을,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공권력이 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범인은 누구였고 이 범인은 왜 또 올렸다는 겁니까? 이 범인이 이제 검거가 됐어요, 하동에서. 예. 근데 20대 남성이었어요. 20대 남성. 근데 무직이었는데 이 또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장난으로 댓글 쓴 거다. 아니 지금 이미 1차 예고글로 4천 명이 다 이렇게 대피를 하고 이런 걸 보고도 장난으로 댓글 썼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경찰은 이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어떤 자세한 뭐 범죄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봤지만 백화점에서 저런 대피 소동이 벌어지면 그 시간만큼 영업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세계 백화점 측에서 밝히기로도 이 대피를 하고 영업이 중단되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사이의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5억 원이 넘는 매출에 손실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특정이 됐다 보니까 또 이후에도, 이것이 해결된 이후에도 조금 방문을 꺼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든지 훼손을 생각을 하면 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누리꾼들도 지금 1차 협박의 경우에는 중학생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이거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처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호부터 뭐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범죄의 수단이라든지 뭐 피해 정도, 아니면 뭐 재질이 얼마나 불량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 내지는 보호처분의 문제인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이 초래됐다라고 한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에 어리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으로서 일부 경감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 20대 남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유족분한테 할 말 없을까요?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장례식장은 왜 가신 겁니까?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여성을 살해하고 자기 제발로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놀라워요. 네, 제가 그 이유 피해자의 발언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피의자는 범행 후 공유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를 했고요. 범행 다음 날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는데 예.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빈소를 찾은 피해자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서 이 장례식장 이동까지 이용할 렌터카를 추적해 이 범인을 잡은 건데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는 건 피해자의 사망을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대전 지역의 장례식장을 몇 군데 더 돌았다는 겁니다. 예,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준비 기간이 무려 석 달에서 넉 달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뭐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 남성이 여성의 명의로 빌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 같이 부산에서 빌렸는데 이거 명의 해결하러 가자라고 피해자를 설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사실상의 다툼도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살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은 함께 집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해서 집에서 범행을 하려고 계획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흉기를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의 공간에서 길거리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흉기하고 농약 이거 뭐 어떤 정도였을까요? 흉기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농약의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 발각됐을 당시에 극단적 선택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붙잡히기 전에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를 해서 병원 치료를 받느라 퇴원 조치 이후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발각됐을 그런 상황까지 가정해 두고 이 농약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대목이 이 피해자가요. 지난해 말부터 사망 전까지 가족에게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직감한 거예요. 피해자. 맞습니다. 피해자가 지난해 말에 가족들한테 뭔가의 그 불안감,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고통을 호소를 했다고 해요. 이 때가 11월, 지난해 이제 11월 말경인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 피해자가 총 4번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중에 2번 신고한 그때쯤이었어요. 예. 요때 이제 이 가해자 잠시 이별했을 때고 그랬던 때인데 당시 가족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일까 봐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같이 있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